이 사건은 1997년 5월 27일 일본 고베시 스마구에 있는 도모가오카 중학교에 근무하던 경비원이 정문 앞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일부러 문 앞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죠. 경비원이 호기심에 비닐봉지를 주워 안을 열어보는데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안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머리가 들어있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가 시작되는데 그동안 시신에서는 볼 수 없던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잘린 아이의 입안에 쪽지 한 장이 들어있던 거예요. 내용은 마치 이 머리를 발견한 사람이나 경찰에게 하는 말 같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들이여, 나를 한번 저지해 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이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어 죽겠어. 더러운 채소 같은 인간들에게 죽음의 제재를, 다년간에 걸친 원한에 유혈의 심판을, 스쿨킬러라고 써있죠. L을 한 번 더 썼어요. 그리고 밑에 학교 살인마 사카키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걸 한글로 바꾸면 술도깨비 장미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쪽지는 입안에 오랫동안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젖었죠. 그리고 제대로 된 문장으로 쓰여 있지도 않아서 처음엔 수사관들이 읽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내용도 그렇지만 왜 중학교 입구에 초등학생의 잘린 머리가 버려져 있던 것이고 이런 범행을 한 계기는 무엇인지 이러한 점들이 궁금해지죠. 지금부터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피해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살해당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하세준이라는 남자였어요. 우선 이 사건이 원한 살해라고는 보기 힘들죠. 범인은 아이의 머리를 자를 정도로 강한 살해 동기를 가졌다는 건데 초등학생에게 이 정도의 원한이 생길 리는 없고 만약 가족이었다면 평소 누군가와 계속 갈등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 그만큼 의심이 가는 사람도 쉽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인에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세준이라는 아이는 방사선과 의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선천적인 장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얌전한 성격에 어른을 잘 따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아이였는데요. 사건 발생 3일 전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 집에 간다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밤 9시 50분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원칙대로 비밀 수사가 시작됐지만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틀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경찰관과 소방관 150명을 동원해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죠. 마을과 학교 주변을 전부 수색했는데도 하세준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공개 수사 하루 만에 중학교 정문에서 아이의 잘린 머리가 발견됐던 겁니다. 단순히 머리만 잘라서 버리고 간 게 아니었는데요. 흉기로 눈을 찔렀어요. X자 모양으로 상처를 냈고 입도 귀까지 찢겨 있었고 이 안에서 A4 용지에 쓴 쪽지가 발견됐던 거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고베 아동 살상 사건이나 쪽지 마지막에 범인이 남긴 이름을 따서 사카키바라 사건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사건 발생 2주일 만에 고베 신문사에 편지 한 통이 전달됩니다. 편지는 흰색 봉투에 붉은색으로만 쓰여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사카키바라 세이토라고 소개했고 죽은 하세준의 입에서 발견된 필체와 똑같았어요. 신문 기사를 본 범인이 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편지는 2장인데 하세준의 머리에 있던 편지가 젖어서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경찰 수사 발표를 봤는지 그때와 같은 내용을 다시 적었고 다음 장에는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면서
아나운서가 사건을 전달할 때 발음을 잘 못해 기분이 상했다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자신의 활약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적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봉투에 적은 사카키바라 세이토는 필명이 아니라 자신의 본명이라면서 자기가 왜 살인을 좋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고난 천성 같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름을 잘못 읽거나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생긴다면 한 주에 3개의 야채 머리를 부숴버리겠다면서, 야채라고 표현했어요. 사람 머리를.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요. 범인의 전체적인 행동이나 말을 보면 정신연령이 조금 어린 사람 같아 보이죠.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의 단서들은 잘린 하세준의 머리와 이 편지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머리에 남은 흉터의 모양과 이 편지 내용을 분석해서 용의자를 특정 짓는데 이 프로파일링이 굉장히 자세했습니다. 30대에 히키코모리적 기질을 가진 남성이라는 거예요. 범인은 교육 관련 직업에 종사한 적이 있지만 부당한 일로 해고당한 후 현재는 무직이고, 아빠가 어릴 때 사망해 어머니에게만 길러졌는데 심한 통제를 당하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으로 학교 폭력도 겪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의무교육에 적대감을 가진 남자라고 추측했어요. 자, 그런데요, 일본 경찰의 추측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분석을 합니다. 로버트 K. 레슬러라고 하는데 전 FBI 요원 출신이고 지금은 미국의 권위 있는 프로파일러예요. 연쇄살인범을 영어로 시리얼 킬러라고 하죠. 이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에 와서 범인의 편지를 분석하게 되는데 2장의 편지는 모두 수준 낮은 작문 실력으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인이 아닌 중학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일본 경찰과 정반대의 분석이었지만 이 프로파일링은 범인을 잡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로버트 K. 레슬러의 분석을 더 신뢰한 경찰은 사건 발생지인 도무가오카 중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했죠. 그리고 교내에서 발간된 장문집에 징역 13년이라는 글을 쓴 학생 A의 필체와 굉장히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 학생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용의자를 만나게 됐어요. A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범인이 신문사에 보낸 편지와 피해자 입안에 있던 쪽지를 보여주면서 이 필체가 학교 장문집에 실린 A의 필체와 일치한다 라고 설명하자 A가 갑자기 울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겁니다. 원래는 부분적으로 필적이 일치해도 이걸 100%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A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감정 결과를 숨기고 추궁해 본 건데 범인이 스스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게 된 거죠. 더 큰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였어요. 피해자인 하세준을 죽이게 된 동기와 추가 자백들을 듣는데 A의 살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세준을 포함해서 2명을 살해했고 3명을 쇠망치로 내리치거나 칼로 배를 찔러 상해를 입힌 적이 있었죠. 피해자는 전부 초등학생이었어요. 자신보다 더 약한 상대를 범행 대상으로 고르다 보니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첫 범행은 붙잡히기 3개월 전인 1997년 2월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붙잡히기까지 3개월 동안 5명에게 살인 시도를 했던 겁니다. 스스로 범죄 욕구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첫 범행을 더 말하자면 지나가던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2을 한 번에 쇠망치로 내리쳤는데 다행히 이 아이들이 살아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인상착의도 정확하게 기억해서 경찰은 그때 범인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범행 당시에 A가 교복도 입었고 학생용 가방을 맸어요. 그래서 도모가오카 중학생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경찰이 이 학교의 학생 사진들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해요. 학교가 자료를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얼굴을 대조해보지 못하고 이게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그 뒤로 A는 계속 범행을 시도했고 하세준 사건은 A의 3번째 범행이고 2번째 살인이 됐어요. 하세준은 심지어 A의 동생 친구예요. 서로 얼굴도 아는 상태였는데 이날 할아버지 댁에 간다면서 집을 나가자마자 A를 마주치게 됐던 겁니다.
A는 이번에 정말로 살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하세준이 평소 거북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했어요. 산에 가면 파란색 거북이가 있다는 말로 풀숲까지 유인해냈고 여기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강하게 저항하자 운동화 끈을 이용해서 교살했어요. 그리고 근처 철물점에서 줄톱을 훔치고 풀숲 울타리에 채워진 자물쇠를 잘랐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 시체를 숨겼는데 범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날 다시 집에 있던 칼을 들고 현장에 찾아갑니다. 눈을 찌르고 여기서 입을 귀까지 찢은 다음 눈꺼풀을 잘라내고 쇠톱을 이용해서 목을 잘라요. 그리고 이 머리를 비닐봉투에 담아서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정문에 버리고 자전거로 도주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모두 연못에 버렸어요. 그리고 머리는 근처 구덩이에 유기했는데 하고 나니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유기 장소를 바꾸고 학교 담벼락에 머리를 올려놓기로 결정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문 앞에 두고 도망쳤던 거였어요. 경찰은 이런 자백들을 근거로 바로 다음날 A를 구속합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재판을 받게 됐죠. 2건의 살인죄와 3건의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하지만 문제는 A의 나이가 15세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 법상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나이는 16세였거든요.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일본법이었어요. 법원은 평소 A가 고어나 호러 영화에 빠져있던 점과 작은 벌레나 동물을 죽여왔고 이상한 말을 자주 했다는 점을 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선고합니다. 몇 년형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도 소년법으로 형기를 공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A의 가족은 살해당한 하세준의 가족에게 8천만 엔의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문제는 A가 소년원에서 교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소년원 내부에서 여자 수감자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 집단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중 A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2002년에 법원이 수용 연장을 결정하면서 총 8년의 형기를 마치고 2005년 1월에 출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세준을 죽일 때까지의 그 범죄 사실로 내려진 판결은 8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출소 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 편지와 묘를 찾아가겠다고 전했는데 전부 거절당했고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흉악 범죄였기도 했고요. 범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년법을 바꾸는 계기가 됐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4년 만인 2001월에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게 됐고요.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방안으로 개정됐죠. 그런데 정작 이 A 때문에 개정된 법인데 A는 판결이 내려진 후였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 때문에 A와 가족들은 이름을 바꾸고 신상정보 보호 신청도 했죠. 일본이 그런데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A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도 공개할 수가 없어요. 공개하면 오히려 이 사람에게 고소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이미 뉴스를 통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이 A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A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항상 궁금해했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이름을 바꿨어도 이미 8년 전 검거될 때의 얼굴은 공개된 상태이기도 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출소한 A를 봤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히가시나 아즈마 시니치로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의 대부분은 A를 봤다는 장소가 비슷하기만 하고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전부 목격자들이. 그래서 이게 확실한 정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들어서 A가 자신의 범행 수기를 적은 책, 이름이 절가라고 해요. 이게 출간이 돼요. 책을 써서 냈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듯이 써서 파는 게 괘씸하다는 여론이 생겨났지만 실제로는 단기간에 15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약 12억 원의 인세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일본은 전과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상업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법도 도입하려고 했지만 이미 A의 가족이 피해자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상태였어요.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래서 이 법이 도입돼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는 법안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뒤가 되는 2016년 2월 어느 잡지에서 A의 근황을 공개하는데요. 출소 이후 술집과 성매매 업소를 자주 다니고 그 업소의 직원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변태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목격담이었어요.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죠. 결국 A는 책을 팔아 돈을 벌었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는 이런 점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자면서 우리나라처럼 소년법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1997년 일본의 고베 아동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범인 사카키바라 세이토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유튜브에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사건인데 그래도 다룬 이유는 그나마 좀 저만의 시각으로 좀 사건을 보고 싶은 이유도 있었고요. 또 그래도 제가 하는 사건은 좀 뭔가 다르다,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 또 이 점이 좋아서 구독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 사건을 두고 기존 수사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음모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유력해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A의 사카키바라 세이토의 첫 범행이었던 그 초등학교 여학년 2명 살인미수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여학생 살인 사건이에요. 이것도 100% A의 범행이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세 번째였던 하세준의 살인은 진범이 따로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베 신문사로 2장의 편지가 보내졌었죠. 이게 사실 문장이 뭐 이상하긴 했지만 중학생이 썼다고 보기엔 내용 자체가 성인의 머리에서나 나올 법한 수준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발견된 날 학교 정문 앞에는 정체불명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고요. 학교 앞에서 비닐봉투를 들고 서성이던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을 봤다는 신문배달부의 증언도 있었어요. 여기에 뭐 A가 변호사와 이야기할 때 했던 말이 자기는 속았고 당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1997년에 있던 일들을 사실 이제 와서 정확히 밝혀내기엔 이미 결론이 나버린 사건이고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야기만 가지고 재수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의문점이 더 있는데 처음 사건을 신고한 수위는 학교 정문 중앙에서 머리를 봤다고 증언했지만 다른 목격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각 장소가 달라요. A는 머리를 학교 담 위에 올려놨다가 떨어져서 정문에 놨다고 했지만 범행 당시 A의 키가 160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담은 2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6kg이 되는 사람의 머리를 담 위에 올려놓는 것은 이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죠. 자백 당시 A가 횡설수설한 점도 있었고요.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도 전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진범은 당시 봉투를 들고 근처를 돌아다니던 남성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이걸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자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인데 범행 과정들이 물질적 증거보다 모두 A의 자백으로만 인정이 됐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A가 자백한 범행 장소에서 살인에 사용된 흉기가 나왔지만 진술한 것과 차이가 있었고요. 하세준의 시체에서는 분홍색 시반이 발견됐다 그래요. 분홍색 시반이라는 것은 주로 독살이나 가스 중독, 시체가 추운 곳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A는 하세준을 목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거든요.
교살에 의한 질식 사면 독살의 가능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살인 후 시체가 추운 곳에 방치됐어야만 분홍시반이 나타난다는 건데 사건 발생 당시가 5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냉동실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시신을 차갑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A는 살해 후 시신을 이동시켰다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A의 그동안의 진술에도 허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경찰이 용의자의 진술보다도 더 신뢰해야 되는 게 정황이나 증거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A의 말로만 조서가 꾸며졌냐는 거죠. A의 자백대로라면 처음에 손으로 목을 졸랐지만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해서 운동화 끈을 사용했다고 하죠. 근데 이것도 부검 결과가 맞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시체에서는 저항을 참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신을 통해서 범인은 왼손잡이로 추정된다고 분석이 나왔어요. 하지만 붙잡고 보니 A는 오른손잡이였고 신문사에 보낸 편지도 평소 A의 필체와 유사하지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었죠. 이대로라면 A의 범행이라고는 100%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검거 당시에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A를 체포하고 집에서 범행과 관련이 있는 물건들과 A가 피해자의 머리를 집 다락에 숨겼을 때 남은 핏자국이 있었고요. A를 범인이라고 지목하기 전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이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는데 A의 글씨와 비슷하다 이런 증언들이 있었죠. 편지에서는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A도 하세준을 살해하기 전에 그동안 저질러온 살인과 범행들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런 점이 성격상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분명한 거는 만약 A가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서든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받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스스로 자백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A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때 A를 담당한 병원의 판단으로 의사들과 유사 가족 관계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상역할 치료가 진행된 적이 있었어요. A가 여기에 빠져든 거예요. 치료 이상으로. 병원 안에서 다른 의사가 A의 엄마 역할을 하던 그 의사의 험담을 좀 했나 봐요. 이걸 우연히 들은 거죠. 이때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A는 엄마의 통제를 강하게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라는 존재가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겠지만 동시에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강했다 그래요. 사건 당일에 자신의 엄마만큼은 범행 사실을 좀 눈치채 주길 바랬다 이렇게 진술한 적도 있었죠. 가정 환경 때문에 A가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됐다는 분석은 없어요. 하지만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어릴 적에 외할머니가 A를 대신 키운 적이 있었는데 A가 할머니를 잘 따랐다 그래요. 그런데 엄마는 정반대였던 거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에 외할머니가 사망하자 우울증이 생겼고 죽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더 이해해보기 위해서 개구리를 해부하거나 고양이나 비둘기를 죽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마다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과감하게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해외 연쇄살인 사건에서도 많이 보이는 사례인데 처음엔 작은 동물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으면은 동물의 크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나중엔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죠. A도 같은 케이스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에게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충분히. 그래서 담임교사가 부모를 찾아와서 얘는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A의 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하지만 부모가 정작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더 통제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이런 통제가 더 욕구를 참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검거 이후에 엄마나 이혼한 아버지 둘을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A가 이런 성격을 갖게 됐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지 못한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면 그건 부모 눈앞에서만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독립하거나 친구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몰래, 부모 몰래 욕구를 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야 된다는 거죠. 자, 끝으로 다음 주에 알아볼 사건 미리 예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건 될 것 같아요. 특이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범인들이 한국인일 뿐이고요. 장소가 한국이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국인들을 상대로 납치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다른 살인 사건과도 연관이 좀 깊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음 주에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